안녕하세요, 파란북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벌써 2024년 상반기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수익 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대형주 위주로 담으신 분들께서는 정말 답답한 상반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트럼프 리스크, 금투세 등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것이고 요즘처럼 주가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계속 보유하는 전략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만큼 지금까지 다루었던 기업들의 주가에 대해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종목별로 주식 투자의 신 스탠 와인스타인의 전략과 부합하는 지점들이 있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개별 기업 분석은 스탠 와인스타인의 전략에 제 생각을 살짝 추가한 정도입니다. 스탠 와인스타인이 말하는 장기 투자가는 1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3년 혹은 10년 이상의 시간 지평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기계적으로 따라할 것도 아니지만 1년의 흐름에 대응하는 전략을 알아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무리 기업 분석 결과나 펀더멘탈이 좋다고 한들 30주 이동평균선의 추이가 하락세인 종목은 사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2차전지 기업들은 워낙 기대 밸류가 커서 그런지 수급이 몰리게 되면 폭발적으로 수급이 달라붙으면서 스탠 와인스타인이 말하는 일명 30주 이동평균선을 타고 예쁘게 부글거리는 형세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가도 잡기도 힘들 정도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가질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열세 종목을 한 번에 차트로 보는 만큼 각각 깊이 있게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훑는 느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루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제가 한 번씩은 분석했던 기업으로 스터디했던 기업들은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참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첨부한 RS선은 기존의 S&P 500을 추종하는 선이 아니고 코스피 코스닥 베이스로 바꾸어서 더욱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대장주라고 할 수 있었던 에코프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RS선은 전체 시장 지수 대비 개별 종목의 강도입니다. 보시면 주도주의 면모를 보이던 작년 여름과 다르게 지금은 슬프게도 RS선이 아래로 쫙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금지는 말뿐이었고 공매도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공매도 매물에 무겁게 짓눌리는 모습이며 RS선도 음매값을 보이고 저자가 말하는 최적의 매수 타점은 아닙니다. 기왕 손절을 할 것이었다면 분할 후의 가격으로 17만원 정도, 그러니까 분할 전 85만원의 모든 물량을 털었어야 했겠지만 여기까지 끌고 온 이상 업사이드가 충분히 열려있는 만큼 다 팔아버리기에는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주당 가격으로 2026년 기준 18만원에서 39만원의 밸류에이션이 가능하며 특히나 작년 대장주의 자리를 차지했었기에 엄청나게 많은 개미들이 물려있어 단기간에 급반등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에코프로 BM인데 BM은 에코프로보다는 상황이 좀 나은 편이긴 합니다. 사실 에코프로 BM의 최저점을 이은 추세선 이탈은 단기적 관점에서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이후에 안타깝지만 주가가 흘러내려 버렸는데 2차전지 섹터에서 너무나도 핵심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스탠 와인스타인의 전략을 따르는 저도 예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에코프로 BM은 원자재 판가 하락 등으로 인하여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물론 세계 1위 양극재 기업이니만큼 투자 매력도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에는 RS선도 완전 음매값으로 돌아섰고 30주 이평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역시 저자는 매수 타점으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셔서 알았지만 지금 30주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에코프로와 다르게 BM은 침체 국면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보시면 30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꺾이고 있으나 또 다른 시각으로는 이평선을 타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부글부글거리는 형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30주 이동평균선이 아래를 보고 있으며 RS선도 음매값에 있는 만큼 최적의 타점은 아니지만 기업의 성장성을 믿고 2026년 이후를 바라보는 투자가라고 한다면 굳이 17에서 18만원이라는 헐값에 매물을 던질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BM 역시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개미들의 눈물 섞인 본전 회수 매물이 위에 많이 있으며 공매도 잔고로도 기관들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급등을 노리고 매매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자기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틈만 나면 매도 리포트를 내서 주가를 떨구기도 하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답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장기로 들고 가는 엉덩이 무거운 투자가들은 전체 투자자의 10%도 되지가 않습니다. 양극재 세계 1위 기업 에코프로 BM은 K배터리 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에 산업의 성장성을 믿는 장기 투자자라면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 기업을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포스코 그룹인데 대형주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와 퓨처엠도 여타 다른 대형주와 마찬가지로 최적의 매수 타점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홀딩스와 퓨처엠 모두 차트 형세가 비슷비슷한데 퓨처엠은 25만원을 지지선으로 버티는 모습이고 포스코 홀딩스는 저점이 계속 아래로 깔리는 형세로 포스코 홀딩스의 차트가 일단은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북미 리튬과 중국산 리튬은 이미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 제가 앞으로의 포스코홀딩스를 보는 관점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IRA 세부 법안으로 중국산 리튬과 자유주의 진영인 한국과 호주에서 생산하는 리튬은 그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이전 밸류에이션에서 사용했던 리튬 판가 40달러, 80달러의 가정 역시 모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가정입니다. 또한 리튬 광산은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세계 리튬 광산과 앞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수요를 생각해볼 때 공급 쇼티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발생할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리튬 판가는 바닥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언제 반등할지 그 시기는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희귀광물인 리튬의 변동폭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의 판가가 평탄하게 바닥권을 유지하리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25년에서 26년 북미 완성차 주요 업체들의 시판 모델이 본격적으로 양산화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특히나 자유주의 진영의 리튬 가격이 크게 상승하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가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포스코홀딩스 역시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스탠 와인스타인의 이론상 매도 시점인 47에서 50만 원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정말 장기 투자의 마인드로 길게 보면서 투자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러한 경우는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침체 내지는 횡보가 아주 긴 시간 이어질 수 있어서 저자는 공격적으로 매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동종 유사 양극재 기업들에 비해 축적한 재고자산이 많지 않았던 탓인지 최근 타격도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고 심지어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좋아진 흐름을 보였습니다. 30주 이동평균선은 평평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에 일단 최적의 타점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박스권 상단은 18만원 정도이고 지금 주가는 박스권 하단부에 가깝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공격적으로 캐파를 늘리고 있으며 3공장이 가동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주당 35만원의 밸류에이션이 가능하며 3공장 완공 이후 즉시 4공장 증설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공장까지 완공된다면 3공장까지의 캐파의 2배인 20만 톤까지 커버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주당 70만 원의 업사이드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30주 이평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미래 밸류를 생각해볼 때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력도는 여전히 있는 기업이며 2차전지 업황이 다시 좋아진다면 주도주의 면모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마찬가지로 기술력이나 펀더멘탈 자체는 크게 걱정이 없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역시나 이론상으로는 매수 타점은 아니며 장기 투자 관점에서 끌고 갈 종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다루었던 SKC입니다. SKC는 글라스 기판이 주목을 받으면서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전에 1분기 점검에서 비교해본 기업들 중 가장 차트상 괜찮은 기업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뭔가를 때려 맞췄다기보다는 역시 스탠 와인스타인의 분석이 더러운 국내 증시라고 해도 꽤 먹히기는 한다는 것을 SKC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20만원의 벽을 뚫지 못하고 흘러내려서 벌써 고점 대비 약 25%의 하락을 맞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30주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간 것은 아니기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큰 하락은 장기 이평선과 이격도가 너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장기 투자 아이디어를 깰 만한 충격적인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상방 여력이 거의 무제한으로 뚫려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라는 생각입니다. 30주 이평선 위에 있는 만큼 차분하게 추이를 지켜보며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을 참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TCC 스틸인데 이 기업은 지난번 주주총회 파문으로 인해서 저도 요즘은 별로 관심이 없는 기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30주 이평선을 깨자마자 바로 보유 매물을 털고 그 자금을 다른 기업을 사는데 보탰습니다. 스터디해본 결과 12만원 정도의 상방 여력은 다른 기업들보다 기회비용 관점과 전략적으로 생각해볼 때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TCC 스틸은 이번에 살펴보니 30주 이평선을 타고 주가가 부글부글 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RS선도 아직까지는 낮게 깔려있지만 양해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5만원 부근을 지지선으로 다른 2차전지 섹터가 무너질 때에도 강력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였으며 현재 차트 형세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처럼 잠시 TCC 스틸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께서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 TCC 스틸 역시 다른 비디오를 참조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양입니다. 금양은 아직 사르파이 배터리 생산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고 콩고와 몽고 리튬 광산에서도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아직까지도 열심히 까내리는 기업입니다. 보시면 다른 2차전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RS선도 열세이고 30주 이평선 아래에 있어서 타점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거는 정말 맞지만 일전에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보수적으로 본다 한들 18만원의 주당 가치는 준비 중인 셀 공장과 광산이 돌아가는 시점으로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광산 밸류에이션 역시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이고요. 금양 역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무섭게 치고 올라갈 기업이지만 아직까지 언제 수급이 들어올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류광재 회장님의 지분을 팔아서 부족한 자금을 부채 형식으로 끌어오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류광재 회장님 지분에서 40배의 시세 차익을 냈다고 또 신나게 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빵을 칠 만큼의 차트 형세도 아니고 다른 좋은 기업들이 많기는 하지만 준비 중인 사업부들 실적이 터지기 시작하면 과연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할지 참 궁금합니다. 어쨌든 같은 맥락에서 최적의 타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낮은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높은 상방 여력을 보면서 장기 투자 이어가도 괜찮은 기업이라는 생각은 이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노신소재입니다. 실리콘 응급제 관련 기업인 나노신소재는 최근에 30주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RS선도 서서히 위로 올라오는 지표 등이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노신소재는 추가적으로 제가 업사이드를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대주 전자재료와 함께 응급제 밸류체인에 대해서도 스터디해볼 계획입니다. 지금은 꾸준히 하향세를 보이던 30주 이평선도 일시적으로나마 평평해지는 모습을 보이며 이평선 근처로 주가가 달라붙고 있는 만큼 중단기 매매를 취하시는 분들께서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노신소재는 제가 구체적으로 스터디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차트만 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원시스템즈인데 동원시스템즈는 제가 열심히 분석했지만 사실 이 기업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동원시스템즈는 원통형 배터리 캔을 만드는 기업으로 원통형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최저점 대비 벌써 2배 가까운 반등을 하긴 했지만 제가 가늠해본 밸류에이션 최소값은 주당 75,88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아산사업장과 알루미늄 양극박 사업부에 대한 가치만도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탠 와인스타인의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에도 RS선은 위를 향하고 있으며 30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온 만큼 다른 기업들보다 차트의 형세는 상대적으로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께서도 학습의 관점에서 동원 시스템즈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PNT부터 장비 기업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NT는 6월 19일 보통주 전환 청구 공시 때문인지 이때를 기점으로 주가가 내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정고점 부근을 돌파하자마자 이 공시가 나와서 더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절반 정도 비중을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튼튼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 이렇게 주가 좀 빠진다고 패닉셀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진행한 IR에서 밝힌 목표 매출액을 달성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최근 크게 올랐다 한들 상방 여력은 아직도 한참 남아있습니다. PNT 역시 예외 없이 30주 이평선을 뚫리면 현금화할 생각도 있지만 IR에서 밝힌 성장성을 믿고 투자해볼 수 있는 훌륭한 기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관련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DNT입니다. 최근 다루기도 했었던 DNT는 양극 레이저 노칭이 가능한 세계 유일 업체이며 무지부를 넘어 유지부 노칭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는 훌륭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에는 RS선도 보시다시피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올해 매출 목표는 2천억이고 대표님께서 25년 매출 실적 정점을 보고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의 하락 추세가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격적인 신규 매수는 역시나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기존 보유자 관점에서는 성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니만큼 지금은 에코프로와 같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헐값에 팔고 떠나기에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계속 자금이 묶여서 수급이 붙고 있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윤성 FNC입니다. 윤성 FNC는 DNT와 그간 차트의 모양새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윤성 FNC는 그간 낙폭이 너무 심해서 그런지 RS선은 마이너스 1까지 이탈한 상황입니다. 차트 형태는 최근 30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긴 했지만 DNT보다 좋지 않습니다. 저 역시 큰 비중은 아니지만 보유하고 있는데 추후 자세하게 스터디해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반기 마무리 결산인 만큼 최근 차트 흐름만 보자면 역시나 DNT와 마찬가지로 재무제표를 비롯해서 여타 다른 지표들을 살펴봐야겠지만 스탠 와인스타인의 이론상 역시 최적의 매수 타점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하나기술도 윤성이나 DNT처럼 큰 조정을 받는 기업이기에 같이 살짝 보자면 최근 계약이 취소되면서 큰 폭의 주가 하락에 따라 RS선도 내리꽂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기술은 이전에 블로그에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서 짧게 스터디해보긴 했었는데 이 당시 재무도 별로고 생산 중인 장비 품목도 너무 넓게 퍼져 있어서 별로 투자 매력도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IR 자료도 워낙 없는 회사이고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부족해서 그런지 별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낙폭이 워낙 크기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동종 장비 기업들에 비교할 때 상황 자체는 제일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시겠지만 정확히 스터디해본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하나기술은 이렇게 차트만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차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캐즘 구간을 지남에 따라 우리가 기다리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금방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비 기업들은 저자가 이야기하는 매수 타점이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형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지금이 2차전지 찐바닥이냐고 여쭤보시기도 하지만 찐바닥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탈 수 있는 재료들이 있기도 하고 5%에 머무르는 북미 전기차 보급률을 생각해볼 때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폭발할 여지도 충분하지만 실적보다 주가는 선반영된다는 관점에서 업계 전반적으로 언제 주가가 크게 상승할지 예상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은 스탠 와인스타인의 지표 중 30주 이평선과 RS로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았을 때 30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기업으로는 PNT, SKC, 나노신소재, 동원시스템즈 정도가 있다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TCC 스틸, 동원시스템즈, 나노신소재는 차트의 형태가 좋다 보니 특히나 이후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단순히 이 두 가지 지표만으로 본다는 것은 분명히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투자 관점에서 너무나도 많은 지표보다는 저는 일단 이 두 가지로도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도 해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자료가 많아지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분기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살펴본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스탠 와인스타인의 이론을 잘 따라왔다면 3개월 동안 그래도 수익의 기회가 더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학습의 관점에서 또 앞으로의 하반기도 이렇게 살펴본다면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저자의 생각 중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주식 투자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박순혁 작가님 말씀에 의하면 대한민국 증시에 지속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악법인 금투세 리스크는 진짜로 시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K배터리 산업에 투자하시는 대부분의 개인주주 여러분들께서 긴 안목에 투자를 하고 계신 만큼 금투세 리스크는 우리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대재앙이 될 뻔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또한 트럼프 리스크는 이 역시 따로 영상으로 다루긴 했지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리하자면 원래부터 중국을 싫어하는 트럼프가 중국 조을 IRA 폐지를 할 이유도 없고 앞으로 다가올 2030년과 그 이후 지정학적으로 패권국가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전기차 산업은 미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산업입니다. 트럼프는 기업가 출신이다 보니 굉장히 전략적이고 한편으로는 약삭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는 중국 전기차를 싫어하는 것이지 미국 전기차 산업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IRA를 깨고 중국 전기차가 미국에서 대세가 될 것이라는 기사들은 그야말로 기자들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따라서 개인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함량 미달의 기자들이 얘기하는 트럼프 리스크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또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살짝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엔캠이나 백광산업, 광무 등의 전액 밸류체인 기업들도 넣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영상이 너무나도 길어지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다룰 때 차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특히나 박순혁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고 계신 개인주주분들께서는 힘든 시간이겠지만 작가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3년에서 5년의 시간을 보며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지금이 사실 그렇게나 힘든 시간이 되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혁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8대 종목들도 결국 성장하는 기업들이고 평균 매수 단가와 상관없이 그간 고생하신 것들을 모두 보상받고도 남을 정도의 수익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고 이 산업에 대해 아주 조금만 공부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국장이 미국보다 장기 투자한다고 할 때 별로라고는 하지만 모든 시장의 본질은 똑같으며 장기 투자는 기본적으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적금 들었다는 마인드 혹은 친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생각으로 흔들리는 주가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면서 오늘 비디오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더해서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힘겨운 스터디와 긴 투자 여정에 이렇게 평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열심히 주어진 위치에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인 2차전지 투자하시는 내국자 여러분들을 돕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